채무자 통장에 압류를 하는 것보다 100배는 더 강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는 입니다. 돈 받습니다. 수수료 없습니다. 채권자는 좋습니다. 채무자는 갚습니다. 돈 맡깁니다. 결과로 증명합니다. 지금 전화합니다. 모두 다 받습니다. 채권자 통장에 돈이 고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달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날은 당연히 월급날입니다. 채무자들 또한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대부분 어떤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겠죠. 그런데 만약 한 달을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월급을 채권자가 압류를 해서 가져간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월급날에 이것저것 돈이 나가야 되는데 급여 중 절반 이상을 빼앗긴다면 일할 의욕조차 잃어버리겠죠. 특히 채권자의 압류로 인해 많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회사가 알게 되면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쪽팔려서 직장을 다니기도 싫을 겁니다. 자, 그만큼 채무자를 완전히 패닉 상태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핵폭탄급 법조치가 채무자의 급여 압류라는 거죠. 급여가 압류되면 이제 채무자 입장에서는 회사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채권자와 합의를 보고 변제를 하든지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채무자의 직장을 찾아내고 또한 압류를 해서 가져오는 방법을 한 번에 알아보시죠. 우선 첫 번째, 온라인에 나오는 잘못된 정보를 보고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나 네이버 등에서 채무자의 직장을 찾아내는 방법을 검색해보면 거의 대부분 재산 명시와 또 재산 조회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다며 알려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실무를 해보지 않은, 즉 법률책에 있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끌어와서 쓸모없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채권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깝지만 재산 명시 절차로 채무자의 직장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지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재산 명시 후 채무자가 제출하는 재산 목록을 보면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나 기타 소득에 대해서 작성하게끔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채무자 본인이 다니고 있는 직장의 상호와 주소 등 그런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채무자의 입장이라면 굳이 적어서 내지 않아도 되는 직장의 정보를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있도록 적어서 내겠습니까? 자, 그렇다 보니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자신은 재산도 직장도 또 소득도 없다면서 빈 문서를 그대로 법원에 제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보면 재산 명시 후 재산 조회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사실 조회를 하면 채무자의 직장 정보를 알 수 있다는 허위 정보도 정말 많습니다. 그것도 왜 아닌지 지금 화면을 보시면 바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재산 조회 절차에서 조회 대상 기관들을 보면 은행이나 보험사 또 차량 등록 기관 등은 있지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공단 같은 경우는 애초에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설령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채무자의 직장이 어디인지 절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합법적인 방법으로 채무자의 직장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있습니다. 우선 예전 돈도 영상을 통해 소송 과정 중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서 채무자의 직장을 파악하는 방법을 설명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하지만 그 방법은 법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또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재판부의 허가까지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많은 채권자분들이 하루빨리 돈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머리 아픈 부분을 제외한다면 고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발로 뛰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를 알고 있는 주변 지인 또는 주소지 및 사업장 등을 방문하면서 만나게 된 사람들을 잘 구슬려서 채무자의 직장과 또 근황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또한 채무자의 카카오톡이나 인스타에 나와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토대로 채무자를 추적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추심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고 또한 채무자의 직장 그리고 일하는 곳을 찾아내는 확실한 방법이 있죠. 그건 바로 잠복과 미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행을 불법으로 인식을 하고 있죠. 자, 하지만 미행은 합법적으로 선을 지키면서 하면 정말 추심을 할 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행을 하게 될 때 채권자분들이 걱정하는 부분 또 가장 많이 발생하는 형사적인 문제는 스토킹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이겠죠. 스토킹 범죄란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면서 진로를 막는 행위, 또한 집이나 직장 부근에 기다리며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속적이고 또 반복적으로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자, 하지만 법원에서는 남을 몰래 미행했어도 그 상대방이 인식을 하지 못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지 못했다면 범죄라고 볼 수가 없다고 했죠. 채무자의 직장을 알아내기 위해서 은밀하게 미행을 하는데 채무자 앞에 일부러 나타나서 돈 달라고 싸우는 채권자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미행을 할 때는 스토킹 범죄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지속성과 반복성이 성립되지 않도록 딱 한 번의 채무자가 일하는 곳을 파악하셔야겠죠. 세 번째, 채무자의 직장을 찾았다면 돈도를 통해서 무료로 채무자의 직장을 조회해 보십시오. 채무자 월급에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제3채무자, 즉 채무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각종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채권 압류 신청서를 작성할 때도 제3채무자의 정확한 상호와 또 대표자 그리고 주소 등이 필요하겠죠. 또한 요즘은 직원들의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즉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럼 압류를 한 뒤 돈을 달라고 했을 때 제3채무자가 지급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급여 압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액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면에 보이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압류금지 채권의 규정을 보면 현행 최저생계비 185만원은 압류 자체가 금지되어 있죠. 또 안타깝지만 이제 2026년 2월 1일부터는 최저생계비 즉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도 250만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한 경우 채권자분들이 추심, 즉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과연 얼마일까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채무자가 185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전액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분들이 가져올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급여 구간인 185만원에서 370만원 이하의 경우라면 최저생계비 185만원을 제외하고는 추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채무자의 급여가 300만원이라면 185만원을 제외한 115만원을 채권자분들이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표에서 보면 그보다 많은 37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경우는 2분의 1의 금액을 추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채무자가 월급 500만원을 받고 있다면 그 절반인 250만원을 채권자분들이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상의 급여 구간 같은 경우는 복잡하게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로 들어가서 하단에 있는 검색창에 채무자의 급여를 입력하면 얼마를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단 1초 만에 간단하게 계산이 된다는 것이죠. 채무자의 정확한 급여는 압류, 제3채무자의 진술최고서를 통해서 확인을 하거나 또는 제3채무자, 즉 채무자 회사에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하면 바로 알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성과급도 당연히 급여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부 압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세후인지 세전인지 궁금해 하시는데 급여 압류는 무조건 제세 공과금을 제외한 채무자가 받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단 1분 1초도 망설이지 말고 채무자 회사에 바로 연락을 해야 됩니다. 대기업이나 공기업 같은 경우야 채무자가 사업주에게 말해서 급여를 줄이거나 또는 다른 직원으로 소득을 잡는 등의 편법이나 불법 행위는 절대 못하겠죠.
자, 하지만 대부분의 채무자가 다니는 회사는 소규모 회사가 많다 보니까 채무자가 충분히 장난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타이밍 자체를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 압류만 해놓고 채권자분들이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으면 제3채무자가 압류된 금액을 주고 싶어도 못 주겠죠. 아니 채권자 계좌도 모르는데 제3채무자가 어떻게 돈을 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 즉 채무자가 근무하는 회사로 송달이 되면 그 즉시 연락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압류 관련한 해당 부서의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5가지는 필수적으로 물어보셔야 합니다. 첫째, 다른 채권자의 선행압류, 즉 경합 사건이 있는지. 두 번째, 채무자의 정확한 급여가 얼마인지, 또 급여일은 언제인지. 세 번째, 채권자가 입금받을 계좌를 신고하면 매달 그 계좌로 입금을 해줄 수 있는지. 네 번째, 추신금 수령에 관한 요청서와 첨부 서류는 어디로 보내면 되는지. 마지막 5번째로 지금 통화하고 있는 담당자의 이름과 직함, 그리고 담당 부서까지 확인하시면 완벽하겠죠. 자, 그렇게 통화가 끝나고 나면 이제 압류된 돈을 받기 위한 요청서를 발송하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돈도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추신금 수령에 관한 모든 양식과 또 첨부해야 될 서류 그리고 안내사항까지 전부 무료로 다운을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채무자와 합의를 보는 타이밍이겠죠. 채무자도 바보가 아닌 이상 매달 월급을 그냥 뜯기고 있지만은 않을 겁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서 채무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회사를 옮긴다면 또다시 채무자가 일을 하는 곳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채권자분들 입장에서도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 압류를 당하게 되면 채무자 본인은 정말 화가 나고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되겠죠. 자, 그 순간이 가장 합의가 잘 되고 또한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한 최상의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맨입으로 채무자를 찾아가서 돈 달라고 백날 독촉을 해봐야 거들떠도 보지 않는 세상이죠. 그럼 어떻게 회수를 할지 머리로 생각하고 또 발로 뛰면서 채무자의 약점을 반드시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걸 수단으로 삼아야 여러분이 원하는 협상을 이루고 최종 목적지인 채권 회수의 길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급여 압류는 다른 법적 절차와는 달리 발품을 파는 수고가 분명 필요하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채권 회수를 하겠다는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 방법을 찾게 될 것이고 반대로 그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구차한 핑계를 대면서 서서히 자신의 돈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채권자 여러분들을 응원할 것이고 그 길의 돈도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